2024년 간호사 국가시험 문제풀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기본 간호학 문제입니다. 36번 문제는 혈압 측정법입니다. 커프의 너비가 상박둘레보다 너무 넓을 때는 혈압이 실제보다 낮게 측정됩니다. 커프의 너비가 너무 넓으면 실제보다 낮은 혈압이 측정될 수 있습니다. 커프가 너무 넓거나 좁은 경우에 적절한 압력을 팔에 전달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혈압 측정 결과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37번은 기관 내 흡인 간호중재입니다. 흡인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점액의 점도를 낮추어 효과적으로 점액을 제거하고 튜브의 막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생리식 염수는 흡인 카테터의 윤활을 돕고 튜브나 기도 손상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즉시 재흡인을 할 때는 환자의 산소 포화도와 호흡 상태를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재흡인은 환자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너무 높은 흡인 압력은 기도 점막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의 경우 흡인 압력을 100에서 150mm 범위 내로 유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카테터는 튜브보다 가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카테터가 튜브를 막을 위험이 있습니다. 카테터 연결관의 흡인 조절 구멍을 막은 상태로 삽관한 튜브에 카테터를 삽입하면 흡인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압력으로 인해 기도 손상이 일어날 위험이 있습니다. 흡인 조절 구멍은 흡인 압력을 조절하여 기도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돕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38번은 기침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교육 내용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몇 초간 멈춘 후에 기침을 하게 한다입니다. 깊은 호흡은 폐에 공기를 충분히 채워 넣어 기침 시 더 큰 압력을 생성하게 하고 그 결과 기도 속 이물질이나 분비물을 더 잘 밀어낼 수 있습니다. 몇 초간 숨을 멈추는 것은 공기가 폐에 잠시 머물면서 압력을 더욱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식사 직후에는 복압이 증가하여 식도로 음식물이 역류할 위험이 있어 기침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상체를 뒤로 젖히고 기침을 하게 하면 호흡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기침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는 것이 기침할 때 공기 흐름을 더 잘 조절할 수 있게 합니다. 39번은 공기와 주입된 산소를 함께 투여받을 수 있는 것은 부분 재호흡 마스크입니다. 40번 문제는 배설량에 해당하는 것을 찾습니다. 상처 배액량은 상처로부터 나오는 체액이며 이는 몸에서 불필요하게 배출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배설량입니다. 41번은 코비, 위관 영양을 위한 간호중재입니다. 위관을 통해 영양을 공급하기 전에 위 배출 기능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위 내용물을 확인하는 것은 위관이 제대로 위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위 내용물이 정상적으로 배출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장폐색이나 위 내용물의 역류와 같은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영양액 공급 후 엎드린 보가위 자세는 위 내용물의 역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보통은 상체를 약간 높인 자세가 더 적절합니다. 영양액은 보통 천이나 실온에서 제공되어야 합니다. 너무 차가운 영양액은 환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위장관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영양액 공급 후 코 비위관의 마개를 열어두면 위액의 역류나 감염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영양 공급 후 마개는 닫혀 있어야 합니다. 영양액 공급 전 트렌델렌부르크 자세를 취하게 하면 환자의 상체를 낮추고 다리를 높이는 것으로
오히려 위 내용물의 역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양을 공급하기 전에는 상체를 약간 높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42번은 완전 비경구 영양을 위한 간호중재입니다. TPN 주입을 중단할 때 속도를 점진적으로 줄이는 것은 혈당 수치가 갑작스럽게 변동하는 것을 방지하고 환자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TPI는 전용 라인을 통해서만 주입되어야 하며 다른 약물이나 혈액과 함께 주입하는 것은 교차 오염이나 상호작용의 위험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점진적으로 속도를 늘려가며 주입을 시작하여 환자의 반응을 주시합니다. 신속한 주입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투여하기 시작한 완전 비경구 영양액은 24시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주입 시간이 너무 길면 감염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주사 삽입 부위에 염증이 있으면 주입 속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치료를 진행하고 필요하다면 주입 부위를 변경해야 합니다. 43번은 배뇨 문제 해결을 위하여 간호중재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방광이 치골결합과 배꼽 사이에서 촉진되면 방광이 과도하게 확장되어 있음을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요로장애 또는 요로 폐쇄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의료 조치가 필요합니다. 소변색이 옅은 노란색이면 충분한 수분 섭취를 의미하며 건강한 소변색입니다. 소변검사 결과 소변 내 단백질이 없는 것은 정상적인 결과입니다. 소변의 pH는 4.5에서 8.0 사이가 정상 범위입니다. 평균적인 성인의 시간당 소변량은 대략 30에서 50ml입니다. 44번 의식이 없는 남자 환자의 시간당 소변 배설량 측정을 위해 적용해야 하는 중재는 유치도뇨입니다. 유치도뇨는 도뇨관을 방광에 삽입하여 지속적으로 소변을 배출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는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매우 유용하며 정확하게 소변량을 측정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 의료진은 환자의 신장 기능과 체액 균형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가도뇨는 환자가 스스로 카테터를 삽입하여 소변을 배출하는 방법이지만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요로 스텐트는 주로 요로의 폐쇄나 협착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며 단순히 소변량을 측정하기 위한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콘돔 카테터는 의식이 있는 남성 환자에게 사용될 수 있는 외부 카테터이지만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맥내 신우 촬영술은 신장의 구조와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진단 방법이며 소변량 측정을 위해 사용되지 않습니다. 문제 45는 지속적 방광 세척을 받고 있는 노인 환자가 심한 복통을 호소한다. 간호사가 방광팩만을 확인한 후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중재는 방광 세척액 주입 속도를 확인한다입니다. 방광 세척액의 주입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지속적으로 세척액이 방광 내에 축적되어 있을 경우 방광의 과도한 팽창이나 압력 증가로 인해 복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척액의 주입 속도를 조절하고 필요한 경우 조절하여 방광에 가해지는 압력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케겔 운동은 주로 요실금 관리에 사용되며 방광팩만이나 복통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방광경 검사는 방광의 내부를 검사하기 위한 절차이지만 급성 복통과 방광팩만의 즉각적인 대처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소변 배양 검사는 감염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 복통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소변 수집 주머니 상단의 조절기를 잠그면 주머니로의 소변 이동을 방지할 수 있지만 이미 발생한 방광팩만과 관련된 복통을 해결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46번은 가스배출관장, 구풍관장의 목적은 복부팩만 경감입니다. 관장은 특히 복부에 가스가 많이 쌓여서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에 사용되어 가스를 제거함으로써 복부 팩만을 줄이고 환자의 불편함을 경감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약물 투여는 관장을 통한 일반적인 약물 투여 방법이지만 가스 배출 관장의 주된 목적은 아닙니다. 영양분 주입은 통상적으로 관장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생충 제거는 특정 유형의 관장, 예를 들어 항문 기생충에 대한 약물이 포함된 관장을 통해 수행될 수 있지만 가스 배출 관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연동운동 저하는 관장의 부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가스 배출 관장의 목적은 아닙니다. 부동 상태에서는 근육 사용이 감소하여 근력이 약해집니다. 부동 상태는 기초대사율 감소를 초래합니다. 활동 부족으로 인해 체내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부동 상태는 혈전 형성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활동 부족은 혈액순환이 저하되어 혈전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부동은 뼈의 재흡수를 촉진하고 뼈 조직의 형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뼈의 밀도가 감소합니다. 이를 골소실이라고 하며 뼈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입니다. 문제 48은 호흡곤란이 있는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체위는 파울러 자세입니다. 파울러 자세는 환자를 침대에 앉혀 상체를 45도에서 90도 사이로 세우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호흡을 돕기 위해 횡격막의 이동을 증가시키고 폐의 확장을 용이하게 해줍니다. 또한 기도 내 분비물의 청소를 촉진하고 폐에 더 나은 공기 흐름을 제공하여 호흡 곤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엎드린 보과위 자세는 특정 폐렴 환자에서 산소화를 개선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호흡 곤란 상황에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골반 내 진자세는 산부인과 검진이나 수술 시 사용되며 호흡 곤란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릎 가슴 자세는 일부 특정 상황에서 사용되지만 일반적인 호흡 곤란을 위한 체위는 아닙니다. 트렌부르크 자세는 환자의 발을 높이고 머리를 낮추는 것으로 호흡 곤란을 경감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부 내 장기가 횡격막을 압박하여 호흡을 더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49번은 왼쪽 목발과 오른발을 동시에 내딛고 다음에 오른쪽 목발과 왼발을 동시에 내딛는 보행 방법은 이전 보행입니다. 이전 보행은 환자가 목발 2개를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 중 하나로 왼쪽 목발과 오른발을 동시에 내딛고 그 다음에 오른쪽 목발과 왼발을 동시에 내딛는 방식을 포함합니다. 이 방법은 보행의 리듬과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면서도 몸의 일부에 가해지는 부하를 줄여줍니다. 3전 보행은 두 목발을 사용하며 한 목발과 반대편 다리를 동시에 그 다음에 다른 목발을 따로 움직이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4전 보행도 두 목발을 사용하며 4점이 차례대로 지면을 찍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각 목발과 각 발이 차례로 움직입니다. 실조 보행은 보행 장애의 한 유형으로 보통 신경학적 문제로 인해 나타납니다. 스윙드루 보행은 주로 크러치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두 크러치를 동시에 앞으로 옮긴 후 다리를 크러치 사이로 스윙하는 방식입니다. 문저 10은 느린 눈운동, NREM 수면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옳은 것은 심박동수 감소입니다. NREM 수면 동안
신체의 대부분의 생리적 활동은 느려지고 감소합니다. 이에 따라 심박동수와 호흡 빈도가 감소하며 근육의 긴장도가 완화되어 깊은 이완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NREM 수면 중에는 신체의 대사 활동이 감소하므로 천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습니다. NREM 수면 동안 호흡수는 감소합니다. 호흡은 더 규칙적이고 천천히 진행됩니다. NREM 수면 중에는 근육의 이완이 일어나고 신체는 이완 상태에 있습니다. 근육 수축은 보통 REM 수면 단계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합니다. 실제로 NREM 수면 중에는 위장관 활동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위액 분비가 증가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51번. 온몸을 밀고 추위를 느끼는 오한기의 환자에게 필요한 간호중재입니다. 담요를 추가하는 것은 환자의 천을 유지하고 떨림과 오한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환자가 느끼는 추위와 불편함을 줄이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오한이 있는 환자에게 수분 섭취를 제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수분 섭취는 중요합니다. 오한을 느끼는 환자에게 과도한 신체 활동을 격려하는 것은 천 조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한을 느끼는 환자에게 찬 공기는 불편함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천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알코올 스펀지 목욕은 신속하게 천을 낮추는 데 사용될 수 있지만 추위를 느끼는 오한이 환자에게는 적절하지 않으며 천을 더 빠르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52번은 사후처치 간호중재 문제입니다. 사망을 선언은 의사의 역할입니다.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사망선언을 기록할 수는 있으나 실제 사망선언을 하는 것은 의사의 책임입니다. 사망 후에도 환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 이름표는 부착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망 후에도 시신의 머리와 어깨를 받쳐주는 것은 시신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목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문제 53은 지팡이 보행은 낙상의 위험도가 높습니다. 54번은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간호중재입니다. 누워 있다가 일어나는 경우 천천히 앉도록 교육하면 환자가 갑작스러운 위치 변화로 인해 현기증을 느끼거나 균형을 잃는 것을 방지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천천히 일어나는 것은 특히 혈압 변동으로 인한 어지럼증이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는 데 중요합니다. 침대 바퀴의 잠금 장치는 확실히 잠겨 있어야 하며 이는 환자가 침대를 사용할 때 침대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물품은 환자의 손이 쉽게 닿는 곳에 두어야 하며 이는 환자가 불필요하게 움직여 낙상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을 방지합니다. 적절하게 맞는 신발을 신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넉넉하고 쉽게 벗겨지는 신발은 걷기 어렵게 하고 낙상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 침대 난간을 올려놓는 것이 좋으며 이는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55번. 유치돈요관을 삽입한 환자에게 요로 감염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경우는 돈요관과 소변 수집 주머니 분리입니다. 돈요관과 소변 수집 주머니를 분리하는 것은 시스템의 무결성을 해치고 감염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리는 외부 오염원이 시스템 내부로 들어갈 가능성을 높여 요로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표준주의 준수는 감염 예방의 기본이며 감염의 전파를 막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무글적 돈요관 교환은 필요 이상의 돈요관 교환을 피하는 것이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변 수집 주머니를 방광보다 낮게 하고 바닥에 닿지 않게 고정하면 이는 소변의 역류를 방지하고 감염 위험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다팀 배출 장치를 유지하면 요로 감염 예방의 핵심으로 시스템을 폐쇄 상태로 유지하여 외부 감염원의 침입을 방지합니다. 56번 열과 습기에 약한 고무와 플라스틱 제품의 멸균 방법은 에틸렌옥시드 가스 멸균입니다. 에틸렌옥시드 가스 멸균은 저온에서 진행되며 열이나 습기에 민감한 의료기구를 멸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 방법은 플라스틱이나 고무와 같은 재료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광범위한 미생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끓이기는 고무와 플라스틱은 고온에 약해 열을 가할 경우 변형되거나 손상될 수 있습니다. 식염수 세척은 멸균이 아니라 단순히 청소하는 방법이며 감염을 제어하는 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50% 알코올 소독은 표면을 소독하는 데는 사용될 수 있으나 모든 미생물을 제거하는 멸균 처리는 아닙니다. 고압증 기멸균은 일반적으로 고온의 증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열에 민감한 재료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57번 표준주의 지침으로 옳은 것은 멸균 장갑 착용 전 손위생을 시행한다 입니다. 손위생은 모든 간호 절차 전후로 진행되어야 하며 특히 멸균 장갑을 착용하기 전에 손을 깨끗이 하는 것은 감염의 위험을 줄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는 감염 예방의 기본이며 모든 의료 환경에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기침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여 비말 전파를 막아야 합니다. 혈액이 묻은 거즈와 같은 감염성 폐기물은 일반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감염성 폐기물 용기에 안전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오염된 가운을 벗은 후에는 반드시 손위생을 시행하여 감염의 전파를 방지해야 합니다. 사용한 주사바늘은 매우 위험한 의료 폐기물로 특별히 지정된 안전한 폐기 용기에 폐기되어야 합니다. 이는 의료 종사자 및 환경에 대한 추가적인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58번은) 무의식 환자의 특별 구강간호 중재로 옳은 것은 세척액을 묻힌 거즈로 환자의 치아를 부드럽게 닦는다 입니다. 환자의 구강 위생을 유지하고 감염 위험을 줄이며 구강 내의 세균 축적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거즈는 부드러워 환자의 입안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치아와 잇몸을 청소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고개를 뒤로 젖히면 구강간호 시 기도를 차단할 위험이 있어 권장되지 않습니다. 간호사의 손가락을 넣어 환자의 입을 벌리면 환자에게 손상을 줄 수 있으며 손가락을 사용하는 것은 비위생적일 수 있습니다. 사용한 거즈를 구강 내 남겨두면 매우 위험하며 기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사용한 거즈는 즉시 제거하고 적절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시행 후 입술을 건조하게 유지하면 구강 간호 후에는 입술에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건조한 입술은 균열 및 감염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59번은 경구투약을 위한 간호 중재로 옳은 것은 치아 에나멜을 손상시키는 물약은 빨대로 복용하도록 한다 입니다. 치아에 직접적으로 약물이 닿는 것을 피하게 하여 치아 손상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특히 산성이 강한 약물이나 당분이 많은 액체 약물을 복용할 때
유용합설화 약물은 혀 아래에 놓아 혀 밑에 혈관을 통해 흡수되도록 해야 하며 볼점막에는 놓지 않습니다. 물약을 복용할 때는 바로 누운 자세보다는 앉아서 복용하는 것이 기도로 약물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쉽게 삼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변색된 약은 약의 효능이 변하거나 손상되었을 수 있는 신호이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변색이나 다른 이상 징후가 보일 때는 사용을 중단하고 의료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60번 문제는 모르핀 처방 기호입니다. 10mg IM 스테트 처방은 IM은 인트라머스쿨라의 약자로 근육 내로라는 의미이며 스타트는 즉시 즉각적으로 행동하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 처방은 환자에게 모르핀 10mg을 즉시 근육주사로 투여하라는 지시입니다. 61번은 성인 여자 환자에게 질좌약 투여 시 올바른 중재는 질좌약은 질 후벽을 따라 팔 심층 밀어 넣는다 입니다. 62번은 성인 환자의 왼쪽 귀에 귀약을 점적할 때 귓바퀴를 당기는 방향과 체위는 후상방, 우측위입니다. 성인의 경우 귓바퀴를 뒤쪽과 위쪽으로 당겨 웨이도를 곧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웨이도가 곧게 펴지고 귀약이 내이까지 쉽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환자를 우측위로 눕히면 왼쪽 귀가 위를 향하게 되어 귀약 점적이 용이해집니다. 후상방, 좌측위는 왼쪽 귀를 아래로 하여 귀약이 흘러나올 수 있게 합니다. 후하방, 좌측위는 후하방으로 귓바퀴를 당기는 것이 아이들에게 적합합니다. 후하방, 우측위는 후하방으로 귓바퀴를 당기는 것이 아이들에게 적합합니다. 전상방, 좌측위는 어떤 상황에서도 권장되지 않습니다. 63번은 항생제 과민 반응 검사를 위한 피내 주사 절차입니다. 이 검사는 피부에 항생제를 약간 주입한 후 알레르기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피부 반응을 관찰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사 후 15분에서 20분 후에 피부 반응을 확인하여 알레르기 유무를 판단합니다. 15분이 경과한 시점에 주사 부위의 피부 반응을 관찰합니다. 피내 주사의 경우 바늘의 비스듬한 부분이 위로 향하도록 해야 피부 아래 약물이 잘 퍼질 수 있습니다. 피내 주사는 일반적으로 바늘을 10에서 15도의 낮은 각도로 피부에 삽입합니다. 항생제 과민 반응 검사는 근육이 아닌 피부 내에 약물을 주입하는 피내 주사입니다. 피내 주사 후에는 주사 부위를 마사지하지 않습니다. 이는 약물이 주변 조직으로 퍼져 정확한 피부 반응을 관찰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64번 문제는 환자의 꼬리뼈 부위에 공동이 생겨 피하지방이 육안으로 보이나 근육, 인대, 뼈는 관찰되지 않는다면 욕창의 단계는 3단계입니다. 욕창은 피부의 전층 표피, 진피, 피하지방층, 이 손상되어 피하지방이 노출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근육, 뼈, 인대 같은 더 깊은 구조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1단계는 피부의 붉은 발진 또는 피부색의 변화가 있지만 피부의 연속성은 유지됩니다. 2단계는 피부의 일부 층이 손상되거나 벗겨져 있으며 진피 혹은 진피까지 손상됩니다. 4단계는 근육, 뼈, 인대 등의 더 깊은 조직이 손상되어 노출됩니다. 미분류 단계는 손상의 전체 깊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욕창이 딱지로 덮여 있어 깊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65번은 욕창을 예방하기 위한 간호중재는 붉게 변한 뼈 돌출 부위는 마사지하지 않는다 입니다.
욕창 발생 위험이 있는 부위의 마사지는 피부와 조직에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가하여 오히려 욕창 발생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붉게 변한 부위는 이미 압력에 의해 손상이 시작된 상태이며 이를 마사지하면 혈관 손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젖은 기저귀는 피부를 자극하고 습기를 유발하여 욕창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젖은 기저귀는 가능한 빨리 교체해야 합니다. 도넛 모양의 쿠션은 압력을 균등하게 분배하지 못하고 오히려 특정 부위에 압력을 집중시켜 욕창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체위 변경 시 환자를 끌어당기는 행위는 피부에 마찰과 전달력을 발생시켜 욕창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침상머리를 과도하게 올리면 전달력이 증가하여 욕창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침상의 각도는 가능한 낮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